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에 있어서 중대 사안이었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3년을 끌어왔던 두 기업의 결합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에 오선의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 욕망을 부추기는 인기몰이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전면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검토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혁신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른바 대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됐던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가 모두 취소됐는데 홍준표 시장은 수모를 잊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만 15명, 금액은 19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남현희 씨는 전청조와의 대질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당시 해경지휘부가 9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초기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본 건데 유가족들은 상식과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중대 고비를 넘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결국 화물 분리 매각 안건이 통과됐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오늘 오전 대한항공과 기업 결합 후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제적 인원 5명 가운데 찬성이 3명으로 과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화물 사업 분리 매각 방안을 두고 경론을 벌였지만 밤 9시가 넘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정회했습니다. 당시 이사진들 사이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매출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화물 사업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주주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한항공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행장 소속 윤창범 사회이사가 이해 상충 우려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따라서 윤 사회이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권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르면 올해 말 유럽연합 집행위에 기업 결합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방안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업 결합 심사 중대 고비를 넘은 셈인데요. 이제 경쟁국 14개 가운데 유럽연합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경쟁국들의 기업 결합 승인을 모두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 합병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을 전담에 논의할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선의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주민들의 큰 관심을 고려해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를 거친 중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입법 절차 등을 논의하고 김포시 외에 서울 편입을 바라는 수도권 주민들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저녁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비공개 만찬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당 지도부가 수도권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 측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만찬인 만큼 논의 내용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로 주민들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현실성 없는 편의반보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성 없는 그리고 졸속적인 김포 서울시 편의방안보다는 실제로 지금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안을 갖고 오십시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한다며 편입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편입으로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할 걸로 기대한다며 다만 행정 재정 권한이 축소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의 편입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화합을 위해 당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을 받아들여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를 일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또 최근 사의를 밝힌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또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혁신위는 첫 번째 안건으로 당내 통합을 위한 당원 징계 취소를 의결해 최고위에 건의했습니다. 당내에선 혁신위 결정에 반발하는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징계를 취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화합 취지에 맞게 대상자 전원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수모를 잊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당 지도부가 혁신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자 SNS를 통해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뜻하는 과하지옥이란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지도부를 메뚜기에 비유하며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튀어야 한철이라며 시한부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부장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이 참사 이후 9년여 만에 구조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온 건데 이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전직 해경지휘부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뒤 9년 7개월 만이고 2020년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9개월 만입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인명피해가 예상됐는데도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초점은 과연 당시 해경지휘부가 승객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구조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못한 과실이 입증됐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1, 2심에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과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무단으로 탈출한 상황에서 해경 지휘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에 누락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삼천구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는데요. 판결이 내려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말의 희망을 여지없이 산산이 부숴버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쾌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선고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폐선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지난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5명에게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 씨의 사기 행각이 기존에 알려진 규모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현희 씨는 경찰에 전청조 씨와의 대질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남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 아침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 씨와의 신속한 대질 조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 측은 또 경찰에 고소인 조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는 의사도 전달했다며 추후 거짓말 탐지기 등 어떤 형태의 조사라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그제 결혼 예정 상대였던 전 씨에 대해 사기와 주거 침입,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산 뒤 또다시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정 씨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공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며 제기한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씨 측은 대전지방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항고했고 대전고등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려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석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었던 정 씨의 성범죄 혐의 재판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편에게 보험사들이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1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가장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험금을 위해 아내 앞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연 손해금 산정 시점은 원심이 정한 2020년 12월이 아니라 올해 6월 17일부터 연 12%로 따져 지급해야 한다고 원심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YTN은 2달 전 서울 유명 척추치료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의 부인이 최근 이 병원에서 공짜로 종합검진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팀장의 부인은 취재가 시작되자 무상검진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뒤늦게 검진료를 냈는데요. 우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유명 척추치료병원에서 대리수술을 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YTN의 단독 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의 척추치료병원입니다. 이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보라색 검진복을 입은 여성이 서류를 작성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체열과 CT 촬영,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하루 전 2인 병실에 입원한 뒤 다음 날 5시간에 걸쳐 위와 대장 내시경까지 검사받았습니다. 종합 건강검진 비용이 40만 원에 이르지만 병원 밖으로 나갈 때 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병원 전산망에 수납 금액이 0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대리수술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장의 부인이라는 점입니다. 경위급 간부이기도 한 수사팀장은 부인의 검진 전날 병원 핵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중순 추석을 맞아 병원에서 과일 선물 세트를 수사팀장 집으로 보냈습니다. 수사팀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수사팀장의 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깜빡 돈을 놓고 온 것이고 검진도 남은 상황이었다며 공짜 검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수사팀장의 부인은 뒤늦게 병원을 찾아 종합검진 비용 일부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고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 관련된 게 없으니까 나는 그거 모르는 사실이고요. 병원 측도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짜로 검진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됐는데 어떻게 집에 가니? 퇴원 시점으로 왜 찍힌 거예요? 뭔가를 막으려고 하나 누르니까 그렇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변명할 수 있게끔 소스를 달라는 거예요. 과일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장의 부인은 받은 적 없다고 말했고 병원 측 역시 명절마다 관행적으로 동네 유지들에게 보낸 것이라면서 수사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 새벽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안전지대에 멈춰있던 경찰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안동준 기자입니다. 경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찌그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안전지대에 멈춰있는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별로 없던 상황인데 저희 지나가는데 사람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는 전복돼 있고.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다쳤는데 사고 여파로 튕겨나간 경차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젯밤에는 충남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처리와 깨진 파편을 치우는 과정에서 인근 2km 구간이 30여 분간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도로가 공사로 정체된 상황에서 후미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높이까지 높게 솟아오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경기 의정부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요란하게 터지는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봤더니 건물 측면에서부터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해당 건물에는 요양병원 등 여러 병원이 입주해 있었는데 건물 내부에 있던 8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일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병실에 남아 불길이 완전히 꺼지길 기다렸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질 가능성을 대비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안 도로에서 중장비를 옮기는 특수 운송장비 이티카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SUV 등 차 4대에 불이 옮겨붙어 모두 불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티카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신길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대원이 1명을 구조하고 1명을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 16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관광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불법 체류자였는데요. 아직 간이 시약 검사 키트가 없는 중독성 강한 크라톰이라는 마약을 들여왔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막 출국하려던 외국인 2명이 해양경찰에 끌려 나옵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적부심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지와 숙박시설, 심지어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줄줄이 붙잡힙니다. 이들의 은신처를 뒤지자 각종 마약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보이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예. 압수한 마약 가운데는 열대 식물인 크라톰도 성인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나왔습니다. 태국인 29살 남성이 국제 택배로 크라톰을 들여와 중간 판매책 3명을 통해 유통한 겁니다. 크라톰은 지난해 태국에서 합법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해 매매와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성과 진통 효과가 강한데 크라톰 투약 여부를 판단할 간이시약 검사 키트가 없어서 붙잡힌 외국인 피의자들은 음료수라고 둘러대기 일쑤였습니다. 외국인들은 관광 비자를 이용 국내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로서 현재까지 크라톰, 필로폰, 야바 등의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여 마약 사원을 일망타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해해경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크라톰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태국인의 윗선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틀 연속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가 설치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지역을 공습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1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수십 명이 숨지고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구조대원에 따르면 일가족이 몰살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 공습으로 외국인 3명을 포함해 인질 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자발리아 대학살로 외국 여권 소지자 3명을 포함해 7명의 인질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카삼 여단은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발리아 난민촌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면서 미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또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무려 400명이 숨지거나 다치자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번 공습에 경악했다며 민간인의 안전과 보호는 도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엔도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닥친 최근의 가장 잔혹한 행위라며 이스라엘을 비판했고 중국 등 개별 국가들도 잇따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직접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노스필드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affirm that Israel has the right to responsibility to defend its citizens from terror, and it needs to do so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and humanitarian law that prioritizes protection of citizens. 앞서 브리핑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자발리아 난민촌 공습에 대한 질문에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게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난민촌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는지 등 공습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직 수집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3일 또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7일 전쟁 발발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He will reiterate U.S. support for Israel's right to defend itself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discuss the need to take all precautions to minimize civilian casualties. 그 어떤 나라보다 인권을 강조하던 미국은 이번 난민촌 공습을 두고 인도주의 법과 민간인 희생이라는 단어만 반복하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외국 여권 소지자들의 탈출을 위해 이집트의 라파 국경 검문소가 이틀째 개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자 지구 국경 당국은 라파 국경 검문소가 현지 시간 1일에 이어 2일에도 다시 열려서 가자 지구에 갇혀 있는 더 많은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가자 지구 외국인 7,500명 가량이 이집트로 건너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지상작전에 나선 이스라엘은 전후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자 지구의 통치에 관한 고민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국적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민하는 출구 전략의 핵심은 하마스 섬멸 이후 누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느냐입니다. 아직까지 합의된 전략은 마땅히 없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국적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 축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의 참여를 전제로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을 가자 지구에 주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것보다 분쟁 확대를 막는 데 보다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요아브 갈란트 장관은 가자 지구에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שלב הבא אחריו יהיה יותר ממושך. יש שלב של ייצוב המערכת ובסופו של דבר באיזשהו שלב אנחנו נגיע למצב שיש פה משטר ביטחוני אחר לגמרי, יש לנו חופש פעולה מוחלט ושאין שום איום מתוך רצועת עזה. זה לא יום. 이 밖에 유엔이 가자 지구를 임시 관할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최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한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맡기기엔 부패와 무능으로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게 부담입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을 내세운 미국은 이스라엘이 점령하도록 할 수도 없다며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only road to las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he only way to break out of this horrific cycle of violence is through two states for two peoples. 다만 다국적군 파견도 쉽진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분쟁 지역에 미군을 배치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전후 가자 지구 통치 방안에 대해 양국 간 어떤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Le contexte actuel, c'est pour moi j'ai l'impression qu'il marque les familles juives du quartier, c'est dangereux.
네,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루 사이 100곳이 넘는 정착촌에서 러시아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올 들어 최대 규모인데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 틈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포격을 받은 아파트 주변, 유리창 곳곳이 깨졌고 나무들도 허리가 꺾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화단 옆에는 희생자의 시신도 천에 덮여 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100군데가 넘는 정착촌에서 이어진 러시아의 포격. 우크라이나 남부 거점 도시로 그간 러시아의 공세가 주춤했던 헤르손 등지가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크레민 축구에서는 대형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적군이 10개 지역의 118개 마을을 포격했다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피해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 것을 틈타 러시아가 군사적 움직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으면 푸틴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서방 국가들이 너무 성급하게 전쟁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며 좌절감을 토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하는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가격 많이 올랐죠? 새 제품으로 사려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제 불황 속 굳이 새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에 눈길이 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삼성에서 공식 인증한 저렴한 가격에 중고 스마트폰을 내놓을 전망인데요.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한 삼성전자 부사장이 직접 인증한 리뉴드 폰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저가 폰 확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님 말씀하신 리뉴드 폰 도입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도 가계 통지비 절감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증된 중고폰, 다른 말론 리퍼폰이라고도 부릅니다. 삼성이 자사 중고 휴대전화를 직접 점검하고 수리한 뒤 재판매하는 방식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선 100% 정품 부품이 들어가 신뢰할 수 있겠죠. 다만 정확한 출시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삼성이 중고 스마트폰을 인증 판매하게 된 배경 이렇습니다.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공식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품질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이 브랜드만 걸고 무분별하게 팔리는 겁니다. 또 가계통신비 증가의 큰 이유가 고가 단말기, 새 상품에 있다는 외부의 질타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비슷한 중고 인증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정품 대비 크게는 50%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는 점도 출시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현재 연간 약 1,000만 대로 추산되고 있는 국내 중고폰 거래 규모. 이처럼 대형 제조사의 중고시장 진출이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이상 저온으로 농산물 값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정부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건데 8월과 9월에 이어 석 달째 3%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2%대였던 소비자 물가는 8월 이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지난달 석유류 가격 하락폭은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6.9% 올랐습니다. 특히 이상 저온 탓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농산물은 13.5%나 뛰면서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과가 72.4%나 올랐고 토마토와 파, 상추, 쌀값도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비중이 높아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4.6% 상승했습니다. 기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채소나 과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확량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전년 동월비가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통계청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나 환율, 공공요금 등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모든 부처가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관계장관회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 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부터 바나나와 망고, 버터와 치즈 등 8개 수입 과일과 식품 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2001년 이후 최고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22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린 금리 상단 5.5%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 성장세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할 정도의 성장세라는 겁니다. The idea that you would be difficult to raise again after stopping for a meeting or two is just not right.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파월 의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분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금리 인상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proceeding carefully because we can proceed carefully at this time. Monetary policy is restrictive. We see its effects. Particularly in interest-sensitive spending and other channels. 시장은 파월 의장이 수차례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한 데 주목했습니다. 말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관측한 겁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오름세를 보이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연준의 금리 발표 날로 치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중동 위기가 당장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지만 의회 내 갈등으로 인한 셧다운 가능성은 경제에 분명한 위험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FOMC의 정책금리 동결과 관련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는 완화됐지만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긴축기조 유지 필요성을 일관되게 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상영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정책금리 동결이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부총재보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융 여건이 충분히 제약적인지 확신할 수 없고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향후 주요국의 물가와 경기 흐름, 통화정책 긴축 기조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의 전개 등 불확실성 요인에 유의하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처럼 미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금리 결정에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YTN에 나온 한 전문가는 강달러 위축에 따른 환율 부담이 완화돼 향후 우리나라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가능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107을 가다가 106까지 떨어졌는데 그 말은 이제 강달러가 조금
위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강달러가 위축이 되면은 우리나라 물가 관리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원유가 상승 같은 거 있었는데 원유를 살 때 달러로 지급해야 되거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달러를 통해서 지불한 비용 역시 올라가게 되고 이런 거 사실 물가 관리에 안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조금 꺾이면서 환율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개 생겨서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국 금리 결정할 때 조금은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확진 사례가 7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아침 8시 기준 누적 확진 수는 전국 26개 시군 74건으로 어제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확진 사례와 별도로 의심 신고 7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400만 마리 분량을 긴급 도입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가운데 어제 오후 6시 기준 접종률은 54.1%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사례가 의심된 사업장 6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9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한 사업장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해놓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인원의 10배 넘게 사용하거나 실제 노사교섭 활동과 상관없이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올해 말까지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6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업체 부동산 R114는 올해 안에 전국에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가 모두 10개 단지 6,070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인천이 1,9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0여 가구, 부산이 960가구, 전남 890가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민간 분양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 물량은 지난해 4만 6천여 가구에서 올해 1만 9천여 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 희소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화려하게 만발했습니다. 풍경은 늦가을이지만 날씨는 여전히 따뜻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무려 9도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고요. 잠시라도 시간 내셔서 깊어가는 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한데요.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현재 서울 기온은 24.9도, 대전 25.4도, 강릉 27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영동 지방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